7세기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망하는 나라의 공통점은 마치 사과처럼 내부부터 썩어가기 마련입니다. 신라 역시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죠.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인 무열왕 이후부터 계속 무열왕의 아들들이 왕위를 세습했는데 그 자손 중에 해공왕이 다른 진골 귀족들에 의해 암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열왕 김춘추지. 김춘추부터 이렇게 해서 진골 출신인 무열왕부터 쭉 이렇게 왕을 하다가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 그래서 해공왕이 또 피살까지 돼버려. 피살이란 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무열왕계 자손들이 계속 왕을 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끊기게 되는 거야. 무열왕계가 발생합니다. 이 이후부터는 진골 귀족들끼리 엄청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150년간 왕이 20번이나 바뀔 정도로 서로 죽고 죽이며 왕을 차지하기 위해 싸웁니다. 왕의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진골 귀족 세력들의 힘이 강해지며 힘이 좀 있다 싶은 귀족들은 너도 나도 왕이 되기 위해 왕위 쟁탈전이 심화됩니다. 특히 수도 말고 지방에서도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해 화가 난 김원창이 일으킨 김원창의 난이 대표적이죠. 또는 왕이 되도록 도와줬는데 배신당해 열받은 장보고가 일으킨 반란 장보고의 난도 있습니다. 자, 여기 김원창의 난. 그러니까 아빠가 왕이 됐어야 했는데 해서 일으킨 난이 김원창의 난이고, 자, 이거하고 꼭 비교해야 돼. 신문왕 때 김음돌의 난이 있었어. 그러니까 김원창하고 김음돌하고 이렇게 말 헷갈리게 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신문왕 때 김음돌의 난은, 김음돌은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다. 그러니까 신문왕이 사위였어, 사위. 자, 그리고 김원창의 난은 통일신라 말 때 아까 귀족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서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일으킨 난이야. 김원창 난과 김흠돌의 난 비교할 것. 그 다음에 장보고, 우리가 장보고도 좀 알고 가야 되니까 여기서 끊고 다시 장보고 할게. 신라에서 태어난 어린 소년. 어려서부터 활을 잘 다룬 그의 이름은 궁복이었습니다. 바닷가 출신인 궁복은 활뿐만 아니라 일찍이 수영을 마스터하고 무예를 연마하여 넘사벽의 신체 능력을 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골품지 능력이 출중했음에도 신분이 낮았던 궁복. 그리하여 궁복은 신라에 비해 신분의 제약이 훨씬 덜했던 중국 당나라로 건너가 군인으로 출사하였고 훗날 장보고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장보고가 활동했던 9세기의 당나라는 온갖 반란에 시달린 탓에 많은 군사를 필요로 했던 상황. 인간병기 수준의 전투력을 자랑했던 장보고는 당군에 입대하여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당의 무령군 소속으로 수천의 병사를 지휘하는 소장의 자리까지 오른 장보고. 당의 코리아타운격인 신라방의 신라인들과도 연계하여 활동하였고 산둥반도의 적산법화원이라는 절까지 창건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뭐? 노예로 잡혀온 신라인들이 있다고? 그 시기 당정부는 지방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에 중국 해안에는 신라인들까지 잡아 노예로 삼는 해적들이 들끓었어요. 눈이 뒤집힌 장보고는 보장된 미래를 걷어차고 본국으로 향했습니다. 귀국 후 다이렉트로 흥덕왕을 만난 장보고. 중국 해적들이 신라인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군사 1만을 주시면 책임지고 놈들을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좋아, 믿는다. 신라 흥덕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장보고는 완도의
군사기지를 건설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청해진입니다. 청해진 대사 직함을 단 장보고는 약속대로 용맹하게 해적선을 박살내서 한반도 주변 바다를 클린하게 했습니다. 장보고가 이끄는 청해진의 힘은 점차 커졌고 결국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어요. 낮은 신분 출신이었지만 1티어급 세력을 갖게 된 장보고. 바다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장보고의 인생은 신라의 왕위 계승 경쟁에서 패하고 청해진으로 도망친 김우중을 만나며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보고야, 도와줘. 내가 왕이 되면 네 딸과 결혼할게. 왕실과의 혼인은 가문 최고의 영광. 장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보고의 버프를 받은 패배자 김우중은 신라 45대 왕 신무왕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였어요. 왕이 되고 채 1년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빼고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신무왕이 허망하게 세상을 뜨자 장보고는 그 아들 문성왕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니까. 저 선 넘네. 장보고 같은 듣보잡 신분 출신의 딸을? 어린 김복으로 하여금 신라를 떠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골품제가 이번에도 장보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진골귀족의 반발로 결국 왕실과의 혼인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골품제, 해적보다 더 독한 놈! 장보고는 격분하였습니다. 그가 반란을 꾀했다는 기록도 있으나 그 직후 의문의 죽음을 당하며 결국 해상왕의 스토리는 막을 내렸습니다. 낮은 신분 출신으로 동아시아의 바다를 호령하였으나 결국 그 신분의 굴레에 갇힌 채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장보고. 신라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극도로 폐쇄적인 신분사회였던 신라의 명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진골귀족 세력의 힘이 강해지다 보니 폐지했던 노급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노급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노동력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자, 노급도 어디서 많이 들었지? 그것도 이제 신문왕 때 여기서 관리에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그래서 이제 노동력을 빼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거기서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거. 하지만 다시 왕권이 약해지니까 다시 귀족들이 노급을 부활시킨 거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계속된 자연재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 독촉으로 결국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여기저기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농민봉기는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습니다. 또는 빨간 바지를 입고 수도에까지 가서 도적질을 하는 적고적의 난도 일어났죠. 진골귀족의 힘이 강하고 자기들끼리 장관, 장군 등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 그 아래에 있는 육두품 신분의 세력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도 당나라에서 좋은 교육까지 받고 왔는데 능력이 있음에도 신분 때문에 출세길이 막히는데 열이 받은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이를 바꾸고자 목소리를 내어 왕에게 얘기하지만 귀족들의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육두품 세력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죠. 이런 귀족 중심의 신라를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은 선종과 풍수지리 사상의 유행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선종이라는 것은 참선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전엔 교종이라고 하여서 불교 경전을 읽어야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여서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그저 귀족들만의 어려운 종교란 생각이었지만 선종은 누구나 참선을 할 수 있으니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일반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이 선종의 승려인 도선은 풍수지리 사상을 널리 퍼뜨리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성공하는 좋은 땅을 찾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수도가 최고라고 여겨지던 인식을 벗어나게 해주고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해줬죠. 이런 선종이나 풍수지리 사상을 통해 중앙의 진골 귀족 세력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깨뜨리고 지방 세력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만의 세력을 성장시키는 배경이 됩니다. 결국 신라를 보면 왕위 쟁탈전, 농민 봉기, 육두품들의 불만, 선종과 풍수지리 사상의 유행 등으로 나라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혼란을 이용해 지방에서는 자신만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자신은 성주 혹은 장군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이런 세력을 호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호족에는 왕위 다툼에 패배한 귀족도 있었으나 대부분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착 세력의 촌주들이 대부분이었죠. 대표적인 호족 세력으로는 장보고, 후고구려를 세우는 궁예, 후백제를 세우는 견훤 등 전국 곳곳에 많은 호족들이 등장했습니다. 10세기에 들어서 호족인 견훤은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 해당하는 곳에 옛 백제의 부흥을 내걸고 후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견훤은 신라의 불만이 많던 육두품을 적극 등용하여 성장하며 군사력을 키워 신라 남서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길이라는 사람의 부하였던 궁예가 독립하여서 송악에 후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후에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국호를 마진, 태봉으로 바꾸면서 성장했고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자, 책을 한번 또 읽고 가보자. 8세기 후반부터 소수의 진골 귀족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데, 자, 해공왕이 피살된 이유, 아까 해공왕 이야기 했었다. 해공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무열왕 후손이야. 근데 피살되고 나서, 살이 되고 나서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가 되고 이런 때가 이제 정치가 혼란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김원창의 난은 지금 아버지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그 다음 장보고의 난, 아까 장보고는 자세하게 봤지. 그래서 장보고는 중앙의 왕이 다툼에 관여하여 난을 일으켰다. 암살당하였다. 장보고 하면은 청해진, 완도의 청해진. 이거 틀려가지고 문제 나왔었는데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그냥 때리고 싶어. 완도의 청해진이란 곳에, 그러니까 완도의 청해진을 이제 세우고 여기에 해적들을 다 소탕시켰었지. 누가? 장보고가. 그 다음에 농민의 봉기, 정치적 혼란이 이렇게 계속되고, 그 다음에 대토지 소유와 아까 노급이 부활됐다겠고, 그 다음에 전염병, 뭐 자연재해까지 겹치게 되고, 그래서 아이고 못 살겠다 하고 있을 때 이제 기름을 붓는 사람이 와. 진성여왕. 진성여왕이 이게 선덕여왕하고 헷갈리면 안 돼. 선덕여왕은 김춘추가 활약하던 때야. 그러니까 첨성대 세운 여왕이고, 그 여왕은 좋은 여왕이고, 여기 진성여왕은 좀 굉장히 무능한 여왕이야. 그래서 저세를 독촉하게 돼. 이렇게 힘들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세금까지 독촉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종과 애노의 난, 이름부터 원망하고 그냥 노하고 이름부터 그러네.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농민들을 이끌고 봉기를 일으켰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농민이 또 봉기가 발생하는데 이때 양길과 기원 등, 양길 기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라 부르는 거야? 적고적. 아까 바지를 뭐 붉은 옷 입고 다녔다고 해서 그런가? 양길이란 말이 여기 한번 등장한다. 양길은 또 누가 연관되냐면은
후 고구려 세운 궁예하고 또 연관이 돼. 그래서 궁예는 양기를 부활했다가 자립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여기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호족, 주왕 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되니까 지방에서 호족이 성장하게 되고, 호족은 지방에 힘 있는 세력을 호족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방에서 힘 있는 세력. 그래서 성을 쌓고 또 성주라고 하기도 하고 장군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방의 군사와 행정을 다 장악하였다. 중앙 정부가 이렇게 정신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지방까지 그 힘이 관심으로 쓰질 못하는 거야. 자, 대부분 호족은 촌주 출신이고 중앙에서 내려온 귀족, 해상 세력, 군진 세력도 있었다. 자, 군인 세력이야. 군인 세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후백제 세운 견훤. 해상 세력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데 왕건. 중앙에서 내려온 귀족은 궁예. 이런 세력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야. 육두품. 당에서 유학한 일부 육두품 세력이 개인의 능력보다 혈통을 중시하는 골품제를 비판하였고 유교 사상을 바탕한 개혁을 주장하였다. 중앙정부가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육두품 출신인 최치원. 자, 최치원 하면은 꼭 알아야 돼.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진성 여왕에게, 이 여왕에게 나라를 이런 형식으로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개혁안을 올려. 자, 최치원에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최치원은 당에서 유학을 했다 했는데 거기서 학문이 뛰어나서 빈공과, 당나라의 과거 시험이야.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외국인들만 시험 보는 거기에 빈공과에 합격을 해서 다시 신라로 이렇게 돌아와서 진성여왕에게 개혁안을 올리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육두품 세력들은 굉장히 이 골품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호족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사례를 건설하려고 한 거야. 자, 지배층이었으나 골품제로 인해 고위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음. 그래서 불만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치게 되고, 그 다음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게 되는데, 자, 선종과 교종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된다. 자, 신라 초창기 때는 교종 중심이야. 그 다음에 신라 말에는 선종 중심. 아까 교종에서는 이제 교리를 중심하는 거야. 교리.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돼. 근데 글을 못 읽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일반 백성들은 이 교종 중심이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귀족 중심으로 불교가 발전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종. 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내재된 깨달음을 중시한 거야. 나 글을 몰라도 내가 깨달으면은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호족과 백성들의 호응을 얻게 됐고, 나중에 호족의 후원으로 사찰이라는 것은 절이 세워진다.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상과 하천의 형세가, 그러니까 우리 풍수지리설 알지? 인간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거. 어느 땅이 정말 좋아요. 어느 땅 가면 정말 너 큰일 나. 자, 선종 승려인 도선이 또 누구하고 만나게 되냐면은 고려를 세운 왕건하고 나중에 또 연결이 된다. 자, 선종 승려인 도선이 널리 보급하게 되고, 금성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벗어나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자, 여기 이 금성은 너무 오랫동안 여기를 수도였기 때문에 이제 쇠하였다. 쇠하다는 것은 이제 다 됐다. 쇠퇴하였다. 이 땅의 기운이 쇠퇴하였다. 그래서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호족 세력들이 그래? 지방이 중요해? 이제 경주는 다 됐구나. 그래서 풍수지리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종과 함께 지방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 이게 사상이라는 건 생각이지. 자, 그래서 신라 말에 등장하는 세력은 호족과 육두품, 그리고 사상은 불교의 선종과 풍수지리설, 이렇게 나눠진다.